안녕하세요. 퍼스트 펭귄 생체 2급 스포츠 사회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 스포츠와 사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스포츠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사회가 스포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은요, 4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함양 기능은 사회의 규범, 가치, 태도를 배우는 기능이고요. 사회성, 협동심, 책임감을 형성합니다. 사회 통합 기능은 말 그대로 통합시키는 거,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요.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킵니다. 국가대표 경기나 응원 문화가 있겠습니다. 사회 정화 기능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정을 배출하는 기능을 하고요. 관람, 참여를 통해서 감정 및 공격성을 해소시킨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스포츠의 긍정적인 기능입니다. 마지막에 이 친구만 부정적이에요. 자, 사회 통제 기능은요, 정치인들이 국민의 스포츠 관심을 높여서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자신의 권력 유지와 이익을 위해 스포츠를 이용한다. 어떤 정치적 이슈가 터졌을 때 그곳으로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스포츠로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하는 게 사회 통제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요.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가 있고요. 역기능에는 사회 통제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과도한 상업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수주의의 팽창이 있습니다. 국수주의가 뭐냐면 우리나라만 최고고 나머지는 다 배척해야 돼. 이게 국수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가 성차별 및 인종차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소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체를 오로지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을 신체소외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 사회학의 주요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렇게 4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우선 구조기능주의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얘는 거시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상호 우전적 제도로 구성된다고 봅니다. 사회통합, 질서유지, 긴장 완화를 통해서 체제 유지에 기여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스포츠는 사회통합과 체제 유지 기능을 한다. 그래서 얘는 스포츠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파슨즈의 AGIL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구조기능주의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파슨즈의 AGIL 모형은 갈등 이론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구조기능주의다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서 AGIL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갈등 이론. 얘도 마찬가지로 거시적 관점이고요. 사회를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대립관계로 보고 스포츠는 지배층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대중을 소비자로 만들고 선수의 재능을 착취해서 권력과 이익을 유지 및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즉 스포츠는 지배와 통제의 도구이다. 얘는 그래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얘는 부정적. 그리고 밑에 비판이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거시적 관점이고요. 스포츠의 상업화와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며 지배와 착취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관점이다. 얘는 어떻게 보면 앞서 얘기했던 갈등 이론과 형제예요, 형제. 근데 한 가지에 더 얘가 나아갑니다. 똑같이 갈등 이론과 똑같이 스포츠는 지배와 착취의 구조라고 바라봤으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포츠를 비판해야 되고 앞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비판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 혼자만 미시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론입니다. 보시면 개인의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스포츠의 의미가 형성된다. 참여자들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 이게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다 라는 걸 꼭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상징적 상호작용 얘만 미시적 관점이다 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스포츠 사회학의 주요 이론의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이론은 이라고 하면 상징적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의 목적은 단순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규칙은 없고요. 규칙이 없기 때문에 되게 자유롭고요. 게임은 승리하는 거에 목적이 있죠. 규칙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경쟁하죠. 자, 스포츠는 게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쟁과 기록을 하고요. 또 얘도 승리를 추구하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공식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특징은 제도화되고 조직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거트만의 근대적 스포츠 특징. 이것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스포츠가 근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특징이 생겼을까? 보면은 종교적 의미에서 벗어나 세속적 활동으로 변화했고요. 고대 올림픽은 종교적 의미에서 시작을 했으나 근대로 넘어오면서 세속적으로 변화했다. 신분과 계층, 성별에 관계없이 참여 기회가 확대됐습니다. 고대 올림픽에서는 여성들의 참여나 관람이 제한이 됐었고요.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기회가 확대가 됐습니다. 전문화, 선수, 코치, 심판 등의 역할이 분화됐다. 이거를 전문화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합리화, 명시된 규칙에 의해
규제가 되고 있죠, 스포츠가. 그렇기 때문에 되게 합리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합리화고요. 그 다음에 관료화, 협회, 연맹 등은 규칙을 만들고 경기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이게 관료화고요. 수량화, 기록과 점수 등을 수치로 표현하는 게 수량화, 기록을 세우고 깨트리는 것을 중요시하는 게 기록화입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 육성 정책 모형입니다. 피라미드 모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대중의 참여 저변이 확대되면서 그 기반 위에서 우수 선수가 배출되는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할수록 좀 더 천재성을 가진 그런 우수 선수가 배출되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낙수효과 모형. 얘는 피라미드와 반대예요. 우수 선수의 성과가 먼저 나타나고 그 영향이 아래로 확산되면서 대중의 참여가 증가하는 구조를 낙수효과 모형이라고 합니다. 어떤 되게 천재성을 가진 선수가 나타나면 되게 매력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스포츠에 관심이 생기고 또 관심이 생기니까 그 스포츠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낙수효과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순환 모형. 얘는 엘리트 성과와 참여 저변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반복적으로 발전하는 상호작용 구조다. 자, 다음은 2장 스포츠와 정치입니다.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상징은 스포츠를 통해 국가 이념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애국심을 형성한다. 이게 국가 연주, 선수 복장, 혹은 국민에 대한 의뢰 이런 것들을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화, 국민이 선수,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지지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마치 우리가 넣은 것처럼 되게 행복하고 기쁘죠. 그게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작은 스포츠를 이용해 대중의 관심을 통제하고 여론을 유도한다. 그 다음에는 에티즌과 세이지가 주장한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입니다. 대표성, 개인이 아닌 국가 조직을 대표하며 충성심을 형성한다. 한 줄 요약을 한번 보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 투쟁, 팀 리그, 조직 간 권력과 이익 경쟁 발생. 이게 되게 많이 이슈가 되죠. 어떤 협회, 어떤 팀, 리그, 조직 이런 거에서 이권 다툼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상호 의존성. 얘는 스포츠와 국가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스포츠 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금메달을 따면 국가에게 국위 선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는 국위 선양을 해준 스포츠 선수를 위해서 보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군 면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긴장관계. 스포츠가 외교, 정치 갈등의 표현 수단이다. 국가 간 긴장을 반영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수성, 기존 질서, 규칙을 유지하려는 성향. 스포츠에서 어떤 규칙과 질서는 변화를 잘 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장 스포츠와 경제입니다. 스포츠 상업주의로 인한 변화. 스포츠가 상업화가 되면서 어떻게 변했을까를 보는 겁니다. 간중의 흥행을 고려해서 경기 규칙과 운영 방식의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조금 더 스포츠가 돈이 되려면 재밌고 또 도파민이 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경기 규칙도 바꾸고 운영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예시를 들면 농구가 있습니다. 농구는 원래는 전후반제였는데 상업화가 되면서 4쿼터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예시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자, 다음은 결과 중심의 승리지상주의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중 유치를 위한 전시 효과와 흥행 요소 강조를 했고요. 심미적 가치보다 영웅적 가치를 더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추어리즘이 쇠퇴하고요. 프로페셔널리즘이 강화가 되었다. 기업의 스포츠를 광고 및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클리의 상업주의에 따른 스포츠 변화입니다.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스포츠 조직의 변화에는 의전 행사, 이벤트, 쇼 요소가 강화가 됐다. 예시로 경품 추첨, 연예인 시우가 있고요. 스포츠 목적의 변화, 아마추어리즘에서 프로페셔널리즘을 추구하는 걸로 변화가 일어났고, 스포츠 내용의 변화, 심미적 가치보다 영웅적 가치를 강조하게 됐고요. 드라마틱한 연출, 영웅적 서사 강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 구조의 변화, 경기 운영 방식을 관중의 흥미와 광고 시간 등을 고려해서 조정하는 것. 박진감 있는 경기 진행을 위해 득점 방식이나 룰의 변화를 가져왔죠.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잘 연결시켜서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스포츠 목적의 변화는 심미적 가치보다 영웅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죠. 그래서 잘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은 4장 스포츠와 교육입니다. 전인교육. 전인교육은 인간이 가진 모든 자질들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업 활동을 격려하고요. 사회화 촉진, 그리고 정서 순환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통합, 학교 구성원 간의 유대를 형성하고요. 이걸 학교 내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통합을 만든다. 그리고 사회선도, 바람직한 가치와 행동을 형성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유도한다.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스포츠의 교육적 순기능의 사회 통합 기능에는 예를 들어서 학업 활동을 격려하고 사회화를 촉진하고 정서 순환하는 기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되면 틀린 거겠죠. 그 다음에는 역기능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원 스포츠의 문제, 승리지상주의, 학습권 침해와 인권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학생의 참여 제한, 진로 불안정 문제 등이 있습니다. 학원 스포츠의 개선 방안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스포츠 윤리학에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5장 스포츠와 미디어입니다. 우선 이 대중매체 이론이 있는데요. 총 4가지가 있고요. 한 가지 더 해서 밑에 있는 맥루안의 매체 이론도 있어요. 요거의 이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 개인차 이론, 대중매체는 개인의 욕구 충족을 제공을 합니다. 인지적 욕구, 스포츠 지식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욕구고요. 정의적 욕구, 여기서 말하는 정의의 정자는 감정, 태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스포츠로 인해서 발생하는 흥미와 즐거움에 대한 감정이죠. 감정에 대한 욕구, 그게 정의적 욕구고요. 그 다음에 도피적 욕구, 스포츠를 통해 스트레스, 불안, 좌절 등의 감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 마지막으로 통합적 욕구, 다른 사회 집단과 친화 및 공감대 형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통합적 욕구는 학생들 보면 되게 친구들이 막 뭘 한다 하면은 같이 뭘 하고 싶죠. 왜냐면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욕구를 통합적 욕구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 범주 이론입니다. 얘는 계층, 성별, 연령 등 사회 범주에 따라서 미디어 반응과 스포츠 소비가 다르게 나타나더라 라고 보는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관계 이론, 개인의 미디어 이용은 주변 사람, 특히 의견 지도자 등 사회적인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어떤 친구나 내가 따르는 어떤 코치, 지도자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다. 이게 사회관계 이론이고요. 마지막으로 문화규범 이론. 대중매체가 사회의 문화적 규범을 전달하고 형성한다는 이론을 문화규범 이론이라고 한다. 맥루안이라는 사람은 한 매체와 쿨 매체로 분류를 해놨고요. 한 매체는 뭐냐면 고정의성이라고 합니다. 고정의성이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정보를 되게 상세하고 선명하게 전달하는 걸 고정의성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너무나도 밥숟갈 떠먹여주듯이 주기 때문에 수용자의 참여도와 몰입도가 낮습니다. 되게 수동적이죠. 왜냐면 누가 밥을 떠다 주기 때문에 내가 집중하고 몰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쿨 매체는 저정의성이고요. 정보가 상세하고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추상적이고 막연한 정보고요. 그래서 정보가 누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친절하게 떠먹여주지 않기 때문에 참여도와 몰입도가 높게 된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능동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 매체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다음은 스포츠 저널리즘 유형입니다. 옐로우 저널리즘,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선정적이고 과장된 보도 중심을 하는 걸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고요. 어그로성 기사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팩 저널리즘, 기자들이 동일한 사건을 공동 취재를 해서 보도의 내용이 개성이 없고 획일화돼 있다. 그거를 팩 저널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이에나 저널리즘, 언론이 약자를 과도하게 공격하고 권력자나 강자 앞에서는 비판을 삼가며 보도하는 것을 하이에나 저널리즘이라고 부르고요. 뉴 저널리즘, 사실에다가 문학적, 소설적 표현을 결합해서 독자에게 실감나게 보도하는 것을 뉴 저널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은 스포츠와 미디어의 상호 관계입니다.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요.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1번은 즉 스포츠 때문에 미디어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가, 2번은 미디어 때문에 스포츠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디어는 발달이 됐고요. 스포츠 보도의 위상이 향상됐고 또 미디어의 보급 및 확산에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어떻게 변했냐? 관람자의 재미와 편의를 위해서 경기 규칙 및 경기 일정들이 변경이 됐고요. 상품화가 됐고요. 스포츠 기술의 향상을 불러왔습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와 사회 계층입니다. 투민의 스포츠 계층 5가지 특성이 있어요. 이 투민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성, 스포츠 계층은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더라. 보수 분배는 스포츠 내 규범과 관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 사회성이라고 하고요. 고래성, 얘는 역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포츠 계층은 사회 역사적 불평등과 함께 형성되고 또 변화하더라. 그 다음에 보편성, 스포츠 계층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를 하고 종목간과 종목 내 모두에서 나타나더라. 스포츠 계층, 즉 어떤 차별과 차등은 어디에나 있다. 예를 들어서 종목 간, 비인기 종목이 있고 인기 종목이 있고요. 또 종목 안에서도 뭐 잘하는 선수, 조금 못하는 선수,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나 존재하더라. 그게 보편성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 스포츠 계층은 권력, 재산, 위강, 명예입니다. 명예. 이거의 분배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영향성, 스포츠 계층은 단지 스포츠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개인의 생활 기회와 생활 양식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 다음에 또 투민의 사회계층 형성 과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처음이 지위의 분화입니다. 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이 구분되면서 다양한 지위가 형성이 되죠. 예를 들어서 스포츠 상황에서는 공격수, 수비수, 혹은 코치, 감독,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지위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위의 서열화도 생겨납니다. 개인의 능력, 숙련도, 영향력 등에 따라서 지위 간의 위계가 형성되죠. 즉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에 따라서 지위 간 위계가 형성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위의 서열화다. 그다음에 평가, 건의, 인기, 호감에 따라서 각 지위의 가치가 판단이 되고요. 보수고요. 그렇게 평가된 지위에 따라서 권력, 재산, 명예
등의 자원이 차등적으로 배분된다고 하는 것을 후빈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계층별 스포츠 참가의 차이입니다. 상류 계층과 중하류 계층으로 분류를 해놨고요. 상류 계층은 직접 참가를 하고요. 그 다음 직접 관람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골프, 승마, 요트, 고비용의 개인 스포츠를 즐깁니다. 중하류 계층은 간접 참가, 그리고 간접 관람, 축구, 농구 등의 대중적 스포츠, 그리고 저비용 스포츠를 즐긴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포츠와 계급 및 계층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입니다. 이 부르디웨라는 학자는 생활 양식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가 계급을 결정하며 이에 따라 계층별로 선호하는 스포츠가 다르더라. 상류 계층은 테니스와 골프를 좋아하고 하류 계층은 관람 스포츠를 좋아하더라. 그거를 주장한 게 부르디베. 베블렌 이 사람은 자신의 저서인 유한 계급론에서 현시적 혹은 과시적 소비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상류 계층이 고급 스포츠를 즐기는 게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 베블렌이라는 사람은 고급 스포츠를 즐기는 거를 되게 관종이다, 이렇게 생각한 학자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마르크스.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갈등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었죠. 갈등 이론이 뭐였죠? 스포츠는 지배 계급의 이익을 위해 이용된다고 보던 이론이었죠. 운동선수는 지배 집단의 권력 유지에 활용되는 피지배 계급으로 해석된다. 그 다음에 베버. 사회계층은 단일 기준이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즉, 경제력뿐만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지위나 명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라고 얘기한 게 베버입니다. 그래서 돈만 많다고 그 사람이 사회적 계층이 높다라고 볼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일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 사람은 사회적 계층이 높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스포츠와 계층 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사회 이동의 유형. 거기에는 수직 이동과 평 이동이 있어요. 수직 이동은 계층적 지위의 상승 또는 하강을 말합니다. 예시로 후보 선수에서 주전 선수로 상승하는 게 있고, 혹은 주전에서 후보로 하강하는 게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평 이동. 지위의 변화 없이 이동하는 걸 얘기해요. 내가 주전인 건 똑같은데 B팀으로 이전을 하면 수평 이동이죠. 그 다음은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이 있어요. 세대 간 이동은 부모와 자녀 간 지위의 변화예요. 예시로 운동선수가 부모보다 높은 수입, 그리고 명예를 획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대 내 이동. 얘는 개인 생애 내에서 지위가 변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시로 선수, 코치, 감독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세대 간 이동은요, 나와 부모를 다 보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가 좀 가난했는데 이제 내가 자수성가해서 조금 더 부자가 됐다. 그러면 이제 부모는 가난했는데 나는 부자가 됐으니까 그거를 세대 간 이동으로 보고요. 세대 내 이동은 부모 제외하고 오로지 내 인생만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과거와 내 인생의 현재가 어떻게 달라졌나, 이거를 보는 게 세대 내 이동입니다. 그래서 좀 관점을 더 넓게 보냐 좁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다음에 개인 이동과 집단 이동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인 이동,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이동. 어떤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에서 메이저리그로 갔으면 개인 이동이고요. 집단 이동, 얘는 특정 집단 전체가 다 이동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스포츠의 등장으로 운동선수 전체 집단이 지위가 상승이 됐다. 이거를 집단 이동이라고 한다. 자, 다음은 7장 스포츠와 사회화입니다. 스포츠 사회화의 세 가지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학습 이론, 개인이 사회적 행동을 어떻게 습득하고 또 수행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고요. 코칭, 강화, 관찰 학습을 통해서 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칭, 강화, 관찰 학습이 나오면 바로 그거는 사회학습 이론이구나 라고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화는 상과 벌, 이런 외적 보상을 통해서 행동을 학습시키는 걸 얘기하고요. 코칭, 사회화 주관자에 의해서 지식과 기능을 학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관찰학습, 타인의 행동을 보고 모방 및 학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역할이론, 개인이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서 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냐에 따라서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는 중거집단이론, 개인이 특정 집단이나 타인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과 태도를 형성하는 이론입니다. 중거집단 유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 사회화의 과정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농구로 비교를 해드리면, 제가 농구를 배우기 위해서 어떤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그게 스포츠로의 사회화, 스포츠 참가죠. 그래서 거기서 참가를 했더니 거기서 팀워크도 배우고 존중하는 법도 배우게 된 거예요. 스포츠 참가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죠. 그거를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라고 부르고요. 그러다가 농구를 하다가 제가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일정이 맞지 않아서 농구 클럽에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참가를 중단하게 된 거를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부상이 다 낫거나 혹은 다시 일정 조율이 잘 돼서 다시 또 농구 클럽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거를 스포츠 재참가라고 합니다. 스포츠로의 재사회화라고 부른다. 요거는 농구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농구가 아니라 이제 축구가 하고 싶어서 축구를 배우러 갔다. 이것도 스포츠의 재참가라고 봅니다. 종목이 어쨌든 간에 스포츠로 다시금 참가를 했냐 안 했냐,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사회화의 주관자, 가정, 친구, 학교,
지역사회, 대중매체가 있고요. 가정은 가장 최초이자 중요한 사회화 기관입니다. 부모의 스포츠에 대한 인식 및 경제 수준에 따라 스포츠 참가가 결정된다. 자, 그 다음에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참가 형태 기준과 참가 정도 기준입니다. 요거를 하나씩 볼게요. 행동적 참가, 실제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차적 참여, 선수, 플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 2차적 참여, 코치, 심판, 팬으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 참가, 학교나 미디어를 통해서 스포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인지적 참가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정의적 참가, 스포츠에 실제로 참여는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특정 선수나 팀에 대해서 감정적인 태도나 성향을 표출하는 행동을 정의적 참가라고 한다. 응원과 팬심 이런 것들은 다 정의적 참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 정도 기준, 일상적 참가가 있고요. 규칙적으로 생활화된 참여입니다. 주기적 참가가 있고요. 이런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참여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직업을 등한시하고 스포츠 활동의 모든 걸 소비하는 1차적 일탈이 있고요. 헬창이죠. 그 다음에 또 도박을 할 정도로 과도한 관람 몰입을 하는 2차적 일탈이 있습니다. 얘는 뭐 스포츠 토토 아니면 뭐 경륜, 경정, 경마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거를 일탈적 참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가 중단, 스포츠 참여를 중단한 상태. 요 스나이더의 스포츠 사회화 전이 조건, 요거를 하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전이 조건에는 참여의 정도, 즉 참여의 빈도와 기간, 강도가 클수록 스포츠 사회의 전이가 높게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참가의 자발성, 스스로 참여할수록 전이가 높고요. 스포츠 조직 내 사회적 관계, 구성원과 친밀할수록 또 높습니다. 사회화 주관자, 영향력, 지도자의 위상, 영향력이 클수록 전이가 높고요. 참가자의 개인적 특성, 성격, 능력 등 다양한 개인 특성도 전이에 영향을 미치더라. 자, 다음은 8장 스포츠와 일탈이고요. 스포츠 일탈의 개념, 경기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 페어플레이 정신과 스포츠맨십에 위반하는 행동, 비합법적으로 사람, 용기구, 재산에 손해를 가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스포츠 일탈의 기능, 얘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데요. 순기능, 사회적 안전판 역할. 얘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축구 선수인데 경기를 하다가 어떤 선수와 약간 몸싸움이 있었어요. 좀 다퉜어요. 그거를 약간 사회에 나가서 더 커지기 전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 해소를 한다. 이 스포츠에서 하는 일탈이 이 사회에 나가서 하는 일탈을 어느 정도 방지시켜준다라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정관념 탈피, 사회개혁과 창의성 촉진. 얘는 또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마라톤이 여자가 출전이 안 됐었는데 어떤 여성이 자기의 성별을 숨기고 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400명 출전을 했는데 거기서 100몇 등을 한 겁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여자도 마라톤을 참가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었고 여자도 마라톤 추천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떤 개혁과 창의성을 불러일으켜 왔다. 그 다음에 일탈 행동과 관련된 이론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 머튼의 아노미 이론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가 제시하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때 개인이 일탈 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사회가 제시하는 목표, 예를 들어 스포츠 상황이라면 너 금메달 따야 돼 같은 거고요. 내가 노력만으로 금메달을 따지 못하겠구나, 그랬을 때 우리는 뭐 약물 복용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떤 괴리가 발생할 때 일탈이 생기더라 라고 설명하는 게 아노미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머튼이 제시한 아노미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5가지 적응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또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동조주의부터 볼게요. 얘는 규칙을 지키면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규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 라고 보는 게 동조주의고요. 그 다음에 혁신주의, 수단은 상관없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칙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기기만 하면 돼.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게 혁신주의다. 그 다음에 도피주의, 얘는 승리도 필요 없고 규칙도 안 지킬래. 그게 뭐예요? 스포츠를 하지 않겠다, 참가 중단하고 혹은 포기하겠다. 그 다음에 의례주의, 얘는 우리는 이기지 않아도 된다, 이길 목적 없다, 대신 우리는 규칙은 무조건 지킬 거야, 승패는 상관없이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의례주의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반역주의, 얘들은 완전 그냥 새로운 애들이에요.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수단, 기존 스포츠를 거부하고 새로운 스포츠를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은 반역주의다.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일탈 행동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더라, 일탈적 행동을 보이는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학습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차별적 교제 이론은 나쁜 형들과 어울리면 나쁜 행동을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낙인 이론,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탈자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그거를 낙인 이론이라고 부르고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요거를 우리 앞에서 배운 사회화 이론에서 나왔던 그 미시적 관점의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거랑 다른 친구예요. 일탈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사회적으로 규정된다고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일탈일 수도 있고 일탈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일한 행위도 상황에 따라 일탈로 규정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일탈의 유형, 약물 복용이 있고요. 과잉동조는 뭐냐면 규범을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따르려 하거나 집단 목표를 위해 자기 희생 그리고 무리한 헌신을 하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스포츠 선수한테 약간 요구되는 어떠한 그런 정신이나 그다음 태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수들이 시합을 할 때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시합에 임하는 그런 선수들 있죠. 그게 과잉 동조의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잉 동조에는 규범이 4가지가 있어요. 코클리의 규범 4가지. 이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몰입 규범. 무조건 경기에 헌신하는 자세로 열심히 해야 한다. 이게 몰입 규범이고요. 그 다음이 구분 짓기 규범.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 인내 규범. 아파도 참고 계속해야 된다. 도전 규범. 불가능은 없다라는 마인드로 무리해서라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을 도전 규범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과잉 동조와 반대되는 애가 있습니다. 걔가 과소 동조입니다. 너무나도 동조를 안 하더라. 스포츠 규칙이나 규범을 무시하고요. 거부하는 반사회적 행동입니다. 도핑, 승부 조작, 폭력, 음주를 예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관중 폭력. 요 4가지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 전염 이론. 이는 개인의 폭력적 성향이 주변인들에게 전염되어 집단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축구 관람을 하는데 어떤 한 명이 바나나 껍질을 던졌어요. 바나나 껍질을 던지니까 그때부터 막 모든 사람들이 껍질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전염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렴 이론. 얘는 군중 속에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잠재적 반사회적 기질이 표출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즉 내가 군중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들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이제 나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익명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수렴 이론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규범 생성 이론입니다. 군중 속에서도 동조되지 않고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론. 우리가 아까 바나나 껍질을 막 사람들이 던졌죠. 그때 나는 그래도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동조하지 않겠어. 나는 껍질을 던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규범 생성 이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가치 이론입니다. 집단적 폭력은 단일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 그게 단계적으로 쌓여야 발생한다는 이론이고요. 즉 어떤 선수가 예를 들어서 골을 못 넣었어요. 그랬을 때 바나나 껍질이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선수가 골을 못 넣어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선수가 평소에 태도나 행동 그런 것들이 쌓여서 골을 못 넣은 게 트리거가 돼서 이제 바나나 껍질이 날라오는 거. 그게 부가가치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9장. 미래사회의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세계화의 원인. 스포츠 세계화의 원인에는 제국주의 국가는 스포츠를 식민지에 전파하여 지배 질서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주의가 되게 부정적이라서 스포츠 세계화의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제국주의는 원인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스포츠도 같이 전파를 했습니다. 민족주의. 스포츠는 같은 민족 구성원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며 민족 정체성 형성과 국민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교랑 테크놀로지 진보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신자유주의. 얘는 뭐냐면 국가 개입은 줄이고 시장에 맡기자. 자유시장 확대와 정부 역할 축소 속에서 프로스포츠의 상업성과 세계시장화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스포츠의 변화와 전망. 스포츠 환경 개선으로 장비 시설이 발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경기력이 향상이 될 겁니다. 전자매체 발달로 다양한 관람 형태가 등장을 할 거고요. e스포츠 등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술 도핑으로 인해서 스포츠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고령화로 노인 스포츠 참여율이 증가가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노동 이슈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목민형, 종목 특성이나 개인 취향에 따라 이동하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정착민형, 더 나은 환경에서 거주하고 정착하기 위해 이동하는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개척자형, 스포츠가 덜 발달된 국가로 가서 친밀한 관계와 스포츠 기반을 형성하는 유형입니다. 얘는 돈을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귀향민형, 해외 이주 후 자국으로 돌아오는 유형이고요. 마지막으로 용병형, 경제적 보상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유형. 얘는 돈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